이스라엘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이게 세계 최대의 가스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데를 때렸다는 건 이번에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묶인다. 그러면 정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70%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린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막힐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아니면 큰 내상을 입고 오랫동안 아플지가 결정될 겁니다.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로 빠져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 전혀 기술이 없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조희준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희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출 통제와 제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컨설팅을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그래서 국제 문제, 경제도 경제지만 지정학이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시대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고 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정과 대형 원유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이란 경제의 심장을 노린 선제 타격이었는데요. 미국 주도의 에너지 제재 전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일까요? 미국은 사실 이제 중동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셰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사실 한 발 떼기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이게 세계 최대의 가스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라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하던데, 그런 데를 때렸다는 건 이번에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반발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물가가 치솟고 그게 연쇄 반응, 제조업과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에너지가 근본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오일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었던 그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폭격했다는 건요,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격 직후 유가가 단 하루 만에 7% 급등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동 충돌 하나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든 건데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엔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저는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70불대 초반에 아직 머물고 있거든요. 과거 같았으면 한 100불 벌써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사실 전 세계가 미국 빼놓고 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유 수요도 좀 크지 않고, 과거와는 달리 다행히 미국도 증산 여력이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증산 여력이 있어서 WTI가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가가 튈 수 있겠죠.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묶인다. 그러면 정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70%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이게 또 장기화돼서 WTI 가격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치솟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던 미국 빼놓고 다른 나라들이 다 침체에 빠져 있는데, 미국마저 물가나 이런 걸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마저 불황으로 빠져들고 하면 전 세계 경제가 동반 가라앉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상황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해운업계는 운임 폭등과 보험료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요, 대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란 게 지도상을 보면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요, 이게 아래 위로 한 9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제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육지였기 때문에 바다가 깊지 않아서 유조선이 다닐 만한 구역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나눠서 상행선, 하행선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했는데,
하는데 이란도 전 세계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적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막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2판 4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란도 2판 4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궁지에 몰리고 서로 퇴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어떤 걸 택하게 될지, 만약에 이란이 지금 뭐 워낙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협상을 하자, 미국에 이렇게 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 받아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의 신정 정권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냥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막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뭐 당연히 수익성 악화돼가지고 주가가 하락되겠죠. 항공인 물류업계는 뭐 기름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정가되고 하면 제조, 물류비 모든 게 올라가는 그 전 세계적인 아노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과거보다는 약할 겁니다. 왜냐? 지금 과거에는 그 원유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지금은 그 중동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늘 여력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흡수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뭐 잘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유사 주가와 물류 항공업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유가 상승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에너지 리스크가 실물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과거 오일 쇼크 수준은 아니겠지만요. 당장 한국 기업들은 그 일단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유소에 이런 뭐 그 기름 넣는 가격들이 그 리터당 뭐 지금 한 1,600원, 1,700원 하는 것들이 갑자기 폭등해서 뭐 2,500원, 3,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중동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다른 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면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하듯이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뭐 찾아야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파도를 우리가 정면으로 가장 먼저 맞을 거고요. 그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아니면 큰 내상을 입고 오랫동안 아플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자면 방법이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석유를 끊고 있거든요. 원유를 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가 수출할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원유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 위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상황이 너무나 엄혹해지면 어떤 뭐 특별 면허나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 원유를 받아오는 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도 사실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그거를 뭐 허용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면 초과고 사태가 빨리 수습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까지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란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실제로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도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중동 문제에서 발을 좀 빼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의 에너지 독립국이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를 넘어선 지도 꽤 됐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 각종 규제를 해제하면서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뭐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이 또 미국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을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미국은 제1 동맹이라고. 트럼프가 누구 동맹이라고 하면서 제1 동맹, 제2 동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맹이 우리를 뜯어먹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제1 동맹이라고 트럼프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허락 없이 혹은 뭐 미국과 상의 없이 했다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미국은 이스라엘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방향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금전적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트럼프 1기 시절에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요. 그때 유태인들의 행사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행사장에 가보면 유태인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미국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모든 정치인이 오고요. 거기서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이걸 보면
이 동맹이란 게 미국이 하자는 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동맹들 아마도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아시아의 동맹들의 수준은 그 정도고 미국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미국이 따라가야 되는 나라들이 있는 게 뭐 영국과 유럽의 동맹 뭐 호주 정도 된다면 미국을 끌고 가는 동맹이 있다면 이스라엘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정부가 더 준비해야 할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대비책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석유를 스팟에서 사 온다든지 최대한 그냥 그 시점으로 계약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가난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축한 석유 비축유 양이 한 국제 에너지 기구의 권고대로 한 90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디는 6 개월이다 뭐 이렇게 말은 많던데 어쨌든 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 단기적인 거잖아요.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고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1년 이상 간다면 우리는 버틸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잘 찾아야겠죠. 이거는 인제 단순히 외교가 아니라 에너지 외교, 경제 외교의 시대, 통상 외교의 시대가 명확하게 열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외교가 단순히 나라와 잘 지내니까 외교가 앞서는 게 아니고 통상과 에너지가 외교에 앞서는 시대, 그거를 외교가 뒷받침해 주는 시대로 변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적 변화를 읽고 나라의 체계를 바꿔서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플 겁니다.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나라의 체계를 바꾸고 다 새롭게 열리는 시대, 통상, 수출 통제, 제재 이런 것들이 정치가 세계 경제를 압도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빨리 바꿔가는 그런 어떤 디딤돌로 만들다든지 어떤 마중물로 삼는다든지 고통스럽겠지만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처럼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가야 할 생존 시나리오,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할 때 아닐까요?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잘못 잡으신 건 명확한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원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 하셨는지 단군 할아버지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위기 시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굉장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석유화학이나 뭐 제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나라들이 예전에 없었죠. 한국은 뭐 철강도 나지 않는 나라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석유가 우리나라의 1등 수출품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 종종 1 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에 가면요.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공장에 가면 그 예전 박태준 회장님이 적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 공장 근처에 가서 본 적이 있고 한데 제가 그 한자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포항제철에 가 보면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당장 아마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포항제철에는 가면 좌양자 정신이라고 뭐 그런 걸 또 사람들한테 관람하러 가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 좌양자 하면 바로 바다예요.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로 빠져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이 인제 새로운 방식, 우리도 인제 뭐 전혀 기술이 없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태양광 같은 것도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확산시키고 가정이 살아남고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없고요. 그렇게 뭐 그거를 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말은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원전도 그렇고 화력 발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가야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원전을 강조한다든지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재생에너지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좀 이 위기를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서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나아갈 바를 한번 또 제대로 토의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너무 강조했을 때 보면 정말 우리 시골에 내려가 보면 산 중턱에 뜬금없는 태양광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미관상으로 뭐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관상은 그렇고 아예 태양광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내려가 보면요. 그렇다고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축복받은 땅이라서 미국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요. 예를 들자면 뉴멕시코가 미국 뭐 땅의 한 3%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뉴멕시코에 있는 사막에만 태양광 패널을 다 덮어도 에너지가 전부 다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미국은 뭐 태양광을 하려면 태양광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여러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자급자족 뭐 자급자족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시골이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급자족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체 정책은 어떤 식으로 나눠가고 하는 게 꼭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 정말로 학자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토론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든다면 오히려 이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